왜 그 반지가 거기에 있을까? 수조 원을 손에 쥔 권위 있는 회장은 순식간에 숨이 막힐 정도로 놀랐다. 심장이 멈춘 듯했고 가슴이 조여오는 고통이 느껴졌다. 왜냐하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반지. 22년 전 잃어버린 어린 딸에게 그가 직접 끼워주었던 그 신성한 기념물이 새로운 가정부 아가씨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로 입술을 떨며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가씨의 반지 참 특이하군. 누가 그걸 선물해 주었나? 돌아온 대답은 정말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충격이었다. 도대체 이 고독한 회장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그리고 그 아가씨 그녀는 과연 누구일까? 준비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이 따뜻함을 널리 퍼뜨려 주세요. 여러분 아시나요? 장마철의 부산은 언제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울함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꼭 22년 전 그 운명의 날처럼 빗방울이 유리창을 세차게 때리며 내부의 죽음 같은 정적을 깨뜨리려는 듯 했습니다. 이준호 회장의 저택 해운대. 비싼 언덕 위에 덩그러니 놓인 거대한 성은 마치 어둠 속의 고독한 요새와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3만 평, 약 10만 제곱미터. 이 넘는 이 넓은 땅은 수많은 사람의 꿈이지만 주인에게는 그저 너무 많은 비극을 담고 있는 거대한 새장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어두컴컴한 서재 안팎에서 번쩍이는 번개 불빛만이 간간히 비쳐 들어왔습니다. 이 회장은 그곳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올해로 그는 57세. 자손들과 즐겁게 지내야 할 나이에 그는 어둠을 마주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등은 여전히 곧게 펴져 있어 한국 10대 그룹 총수의 위험 있는 모습이었지만 자세히 보면 이마에 깊게 패인 주름과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세월의 흔적이 아니라 20년 넘게 짊어온 고통과 회한의 무게였습니다. 고급 마호가니, 책상 위 스코틀랜드산 40년산 위스키 병이 매혹적인 호박색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크리스털 잔을 들어 올리고 앙상한 손가락으로 차가운 잔 테두리를 문질렀습니다. 잊기 위해 마시려 했지만 이내 내려놓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술이라도 혼자 마시면 고독의 쓴맛만 느껴질 뿐이니까요.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후두둑, 후두둑. 그 소리는 마치 고막을 두드리는 망치 소리처럼 그를 그 끔찍했던 밤으로 끌고 갔습니다. 머릿속에는 서로 엉킨 혼란스러운 소리들이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미끄러운 도로 위에서 타는 냄새를 풍기며 급제동하는 소리. 유리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 아내의 비명 소리. 그리고 그 세월 동안 그를 괴롭혀온 구급차 사이렌 소리. 이 회장은 눈을 질끈 감고 모든 것을 떨쳐버리려는 듯 고개를 세게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가장 잔인한 것이어서 잊으려 할수록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며 책상 한 구석 약간 빛바랜 은색 액자가 놓인 곳으로 뻗었습니다. 희미한 조명 아래 사진 속 세 사람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희망에 찬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젊은 시절의 그 옆에는 다정한 아내, 그리고 그녀의 품에 안긴 5살 난 어린 딸. 아빠를 쏙 빼닮아 눈이 크고 초롱초롱한 아이. 이 회장은 차가운 유리 너머로 엄지손가락을 움직여 딸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우리 딸, 그가 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가 울려 퍼지며 그를 회상 속에서 깜짝 놀라 깨어나게 했습니다. 그는 급히 자세를 고쳐 잡고 눈가를 훔쳤습니다. 회장님 한 비서입니다. 밖에서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회장은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순식간에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우울하고 약한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비즈니스 세계의 늙은 늑대 같은 차갑고 날카로운 얼굴이 자리 잡았습니다. 들어와!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육중한 나무 문이 열렸습니다. 한 비서가 들어와 90도로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역시 50대 중반으로 이 회장이 창업하던 초기부터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한 부하 직원을 넘어 한 비서는 주인의 모든 영광과 쓰라림을 목격한 유일한 그림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쉬시는 시간에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급히 결정하셔야 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회장은 의자를 돌려 칼날 같은 눈빛으로 한 비서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말해봐, 무슨 일이야? 해외 지사 인수건 말입니다. 정보팀 보고에 따르면 경쟁사가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움직였다고 합니다. 한 비서는 말하며 태블릿 PC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회장은 숫자와 데이터를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천재적인 두뇌가 풀가동되었습니다. 단 몇 분 만에 그는 문제의 핵심을 파악했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법무팀에게 계약서의 자구 하나하나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그들이 한 발 앞섰다면 우리는 세 발 앞서 달려야 해. 알겠나? 네, 회장님. 한 비서가 물러간 뒤 방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방금 전에 위험 있던 모습은 가면처럼 떨어져 나가고 극도의 공허함만이 드러났습니다. 이 회장은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를 나갔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탈리아산 대리석이 깔린 길고 긴 복도에 한 남자의 고독한 발자국 소리만 울려 퍼지는 모습을요. 또각, 또각, 또각. 참으로 처량하게 들립니다. 그는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업 명이 파티를 열어도 충분할 만큼 긴 원목 테이블. 테이블 위에는 번쩍이는 은식기 세트와 새하얀 식탁보가 놓여 있었습니다. 전속 셰프가 정성껏 준비한 최고급 요리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프랑스산 푸아그라, 최상급 한우 스테이크 바다 냄새가 물씬 풍기는 살아있는 랍스터. 하지만 의자는 단 하나만 빼져 있었습니다. 늙은 집사가 다가와 와인을 따르려 했지만 이 회장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됐네. 다들 물러가게. 혼자 먹고 싶군. 네올분 방에는 그와 호화로운 식탁만 남았습니다. 그는 은수저를 들어 수프를 한 숟가락 입에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삼키는 순간 목이 메어 쓴맛만 느껴졌습니다. 아무 맛도 나지 않았습니다. 미슐랭 3스타 셰프의 요리든 찬밥이든 지금 그에게는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두어 숟가락 뜨다. 그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금속이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가 챙하고 건조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주변의 빈 의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저기에 아내가 앉아 웃고 이야기한다면, 저 작은 의자에 딸이 앉아 반찬 투정을 부린다면, 그는 한숨을 쉬며 저녁 식사를 남겨둔 채 일어섰습니다. 그는 다시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가장 고통스러운
보물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모서리가 닳아 해진 낡은 수첩. 첫 페이지에는 또박또박 쓰였으나 잉크가 번진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1998년 7월 15일 실종. 그 아래에는 날짜와 장소들이 빼곡했습니다. 서울, 대구, 광주, 심지어 미국과 유럽까지. 단서가 있는 곳이라면 아무리 희미한 것이라도 그는 발길을 옮겼습니다. 이 수첩은 한 아버지가 22년 동안 절망 속에서 딸을 찾아 헤맨 여정의 일기였습니다. 밖에서는 천둥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이 회장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돈, 지위, 명예 모든 것을 가진 남자.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가장 소중한 것, 바로 가족을 잃어버렸기에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책상 위의 전화기가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이수진. 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여동생이었습니다. 이 회장은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빠 아직 안 잤어. 수화기 너머 여자의 목소리는 걱정하는 듯 했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탐색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오빠 걱정돼서 그러지. 내일 회의 준비는 다 했어. 요즘 오빠 건강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이 많이 들리더라. 주주들이 걱정하고 있어. 이 회장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걱정이라고. 아니면 내가 쓰러지길 기다렸다가 달려들려는 건가?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해. 넌 신경 쓰지 말고 내 일이나 잘 챙겨. 그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때로는 밖의 비보다 더 차갑습니다. 이 재벌계에서 가족에는 때로 보유 주식수로 측정되기도 합니다. 참으로 씁쓸한 일입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정각. 반짝이는 검은색 세단이 센텀시티 최고급 병원 VIP 로비 앞에 멈췄습니다. 이 회장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오늘은 정기 검진일이었지만 마음은 평소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요새 가슴 통증이 더 자주 나타났고 쪽잠을 자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그의 주치의는 최진우 박사로 30년 지기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평소의 미소와 달리 오늘 최 박사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는 이 회장의 맞은편에 앉아 검사 결과지를 들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준호야, 솔직히 말할게. 우리 심각하게 이야기 좀 해야겠다. 이 회장은 태연한 척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심각해. 이걸 봐. 최 박사가 종이를 그에게 밀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수치들이 빼곡했습니다. 부정맥이 경고 수준이야.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는 일반인의 5배나 돼. 내 심장 지금 지쳐가고 있어. 준호야, 이건 일반적인 병이 아니야. 내 몸이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라고. 이 회장은 침묵했습니다. 숫자들만 눈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최 박사는 의사에서 친구로 돌아와 어조를 바꾸었습니다. 22년이야 친구야. 넌 22년 동안 스스로를 벌주며 살았어. 그 사고는 사고였어. 내 잘못이 아니야. 천국에 있는 재수 씨도 그리고 딸이 어디에 있든 네가 이렇게 말라 죽어가는 걸 보고 싶어 하진 않을 거야. 그날 내가 일에 빠져 있지 않았더라면, 내가 좀 더 일찍 데리러 갔더라면. 이 회장의 목소리가 메어왔습니다. 만약이라는 말은 그만해. 최 박사가 말을 끊었습니다. 단호하지만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운명은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거야. 준호야, 내 말 들어. 계속 잃어버린 과거만 바라보고 있으면 미래에 기다리고 있을 기회들마저 놓치게 될 거야. 혹시 알아? 네가 마음을 열면 기적이 찾아올지. 오랜 친구의 말은 이 회장의 가슴속 얼음 덩어리를 찌르는 바늘 같았습니다. 기회라고, 미래라고 다 늙어 죽을 날만 기다리는 난에게 무슨 미래가 있단 말인가 하지만 병원을 나서며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늙은 모습을 보았을 때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계속 과거에 집착하면 현재를 놓치게 될 거야. 한편 부산의 다른 한 구석 낡고 허름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27세의 김민지는 한 사람이 서기에도 벅찬 좁은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미역국 다 끓였어요. 민지가 안방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안에서 박영자 할머니 78세, 가 구분등을 하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집은 좁고 벽지가 벗겨져 있었지만 언제나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으며 묘하게 아늑했습니다. 우리 민지 오늘도 새벽같이 도매시장에 다녀왔니? 할머니가 잇몸 미소를 지으며 손녀를 무한한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럼요. 오늘 신선한 채소 경매가 있어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좋은 물건을 건지죠. 민지가 눈웃음을 치며 능숙한 손놀림으로 국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화려한 미인은 아니었지만 그녀에게는 건강함과 성실함, 그리고 맑고 강인한 눈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소박한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전통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영자 할머니의 채소 좌파는 시끄러운 시장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고맙다. 이 나이면 남들은 사무직 다니고 데이트할 텐데 넌 이 늙은이와 채소 좌판에 발이 묶여서. 할머니가 채소를 정리하며 한탄했습니다. 할머니 또 이상한 소리 하시네. 할머니가 절 키워주셨는데 이제 제가 할머니 모시는 건 당연하죠. 게다가 전 장사하는 거 좋아해요. 민지가 말하며 싹싹하게 손님을 끌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묘한 장사 수완이 있어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 환한 미소 때문에 물건을 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삶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점심 무렵 좌판을 정리하던 영자 할머니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비틀거리던 할머니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민지가 기겁하며 손에 든 채소를 내던지고 달려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숨쉬기가 좀 힘들어. 집에 돌아와 침대 위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는 할머니를 보며 주변에 널린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등을 보니 민지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녀는 몰래 할머니의 진료 수첩을 보았습니다. 의사가 분명히 적어 놓았습니다. 긴급 심장 수술 필요, 예상 비용 5천만 원, 5억만 원 약 10억 동. 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아가씨에게 그것은 천문학적인 숫자였고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민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다시 이 회장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그날 저녁 이사회 회의의 압박과 여동생 수진의 견제를 뒤로하고 회사를 나온 그는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숨이 막혔습니다. 옛날의 온기를 조금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그는 의자를 놓고 책장 가장 높은 칸에 손을 뻗어 먼지 쌓인 낡은 종이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감당할 수 없을까봐 지난 22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한
딸의 마지막 유품들이었습니다. 상자를 끌어내릴 때 손이 떨려 스케치북 한 권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툭! 스케치북이 펼쳐졌습니다. 이 회장이 몸을 숙여주어 들었습니다. 아이가 크레파스로 서투르게 그린 그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모난 집, 활짝 웃는 해님, 그리고 손을 잡고 있는 세 사람. 아빠, 엄마, 그리고 나. 그 아래 삐뚤빼뚤한 글씨가 그의 심장을 쥐어짜는 듯 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우리 가족 영원히 함께해요. 다음 장을 넘기니 짧은 편지가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윽, 격렬한 통증이 왼쪽 가슴을 덮쳤습니다.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마치 강철 집게가 심장을 꽉 조여 숨통을 끊는 것 같았습니다.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웃는 딸, 우는 딸, 아빠라고 부르는 딸. 안 돼, 안 돼. 그는 말하려 했지만 약한 신음소리만 나왔습니다. 이 회장은 허우적거리며 잡을 곳을 찾았습니다. 책상 위 위스키 잔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쨍그랑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고요한 밤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 회장은 바닥에 쓰러졌고 손에는 여전히 딸의 스케치북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회장님, 밖에서 대기하던 한 비서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황급히 뛰어 들어왔습니다. 눈앞의 광경에 그는 경악했습니다. 권위 있던 회장이 깨진 유리 조각들 사이에 쓰러져 있었으니까요.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병원에서 3시간에 걸친 긴급 수술 끝에 수술실 문이 마침내 열렸습니다. 최 박사가 이마에 땀을 뻘뻘 흘리며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사님? 한 비서가 달려갔습니다. 걱정으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일단 고비는 넘겼어. 하지만 최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몸이 한계에 도달했어. 절대적인 안정과 정신적인 보살핌이 없다면 다음 발작이 언제 목숨을 앗아갈지 몰라. 한 비서는 차가운 병원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 너머로 온갖 줄을 매달고 누워있는 고독하고 약한 이 회장이 보였습니다. 그는 무덤처럼 차가운 그 거대한 저택을 떠올렸습니다. 이대론 안 돼. 한 비서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분에게는 집이 필요해. 죽은 집이 아니라 사람의 온기가 필요해. 즉시 한 비서는 전화기를 꺼내 복지재단 쪽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과장인가? 사람을 좀 찾고 있네. 아주 급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한 비서님. 유능한 요리사 아니면 전문 집사. 아니, 한 비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심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해. 기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노인을 돌볼 줄 아는 사람. 급여는 얼마가 되든 상관없네. 그리고 운명은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김 과장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아는 아가씨가 한 명 있어요. 할머니 병원비 때문에 돈이 급한데 이 친구가 좀 뭐랄까 아주 특별해요. 효심도 깊고 생활력도 강하고요. 이름은 김민지입니다. 한 비서와 민지의 만남은 조용한 찻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민지가 들어올 때 한 비서는 그녀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수수한 옷차림 낡았지만 깨끗한 운동화.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요즘 젊은이들에게서 보기 드문 진심과 단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민지 씨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일은 해운대 저택의 입주 가정부입니다. 요리 청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집주인의 건강 관리와 말동무가 되어드리는 겁니다. 민지가 조금 망설였습니다. 입주라고요. 하지만 할머니가 일주일에 2번 집에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는 이 정도입니다. 한 비서가 숫자가 적힌 종이를 그녀에게 밀었습니다. 민지는 숨을 멈췄습니다. 종이 위에 숫자. 할머니 수술비 전액을 당장 내고도 나중에 약값과 몸보신 비용까지 충분할 정도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건 하늘이 두 사람에게 내려준 동아줄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갔을 때 일은 생각처럼 순탄치 않았습니다. 민지가 해운대 저택 가정부로 일하겠다고 하자마자 물을 마시던 영자 할머니가 컵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안 돼.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늙은 얼굴이 순식간에 극도의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절대 안 된다. 그 부잣집들에 발 들여놓지 마. 절대 안 돼. 민지는 당황했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월급을 아주 많이 준대요. 할머니 수술해야 하잖아요. 죽어도 좋아. 네가 그곳에 발을 들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부잣집은 무서운 일들 투성이야. 넌 몰라. 영자 할머니가 가슴을 움켜쥐고 숨을 몰아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치 먼 과거의 어떤 두려움을 숨기고 있는 듯했습니다. 민지는 급히 할머니 등을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안 갈게요. 진정하세요. 하지만 그날 밤 병원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상태가 악화되어 이번 주 안에 수술비를 내지 않으면 가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쁜 숨을 내쉬며 잠든 할머니를 보며 민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하나뿐인 가족을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화를 내더라도 일단 살리고 봐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할머니가 깨기도 전에 민지는 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서님 일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가겠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할머니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22년 동안 묻혀있던 엄청난 비밀로 향하는 문을 여는 것임을. 민지는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이 회장의 거대한 저택 문 앞에 섰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너무 크고 너무 차가웠습니다. 그것이 첫인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영혼 없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한 비서가 집을 안내하며 온갖 규칙을 일러주었습니다. 시끄럽게 하지 말 것 서재에 함부로 들어가지 말 것, 그리고 특히 회장님은 누군가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걸 아주 싫어하십니다. 저녁 식사 시간 민지는 처음으로 이 회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긴 식탁 끝에 앉아 있었고 온몸에서 피로와 고독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따뜻한 전복죽을 그에게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 식사하세요. 이 회장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가 민지의 손에서 냅킨을 받아들려고 손을 뻗었을 때 그의 시선이 우연히 그녀의 손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탁 소리를 내며 테이블에 떨어졌습니다.
민지의 약지 손가락에 낡은 은반지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디자인이 아주 독특했습니다. 작은 매화꽃 모양의 가운데 파란 사파이어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장에서 파는 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직접 디자인하고 이탈리아에서 주문 제작하여 딸의 5살 생일에 선물했던 바로 그 반지였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것이었습니다. 이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고 의자가 넘어졌습니다. 그는 민지의 손목을 낚아채며 감격과 공포로 떨리는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반지, 이 반지. 왜 아가씨가 이걸 가지고 있지? 누구야? 누가 이걸 주었어? 민지는 겁에 질려 극도로 흥분한 회장을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았습니다. 그녀가 더듬거렸습니다. 이건 민지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과연 그녀는 잃어버린 딸일까요? 아니면 운명의 잔인한 우연일까요? 그리고 영자 할머니가 숨기고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미스터리와 눈물겨운 가족 찾기 여정은 다음 편에서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실 반지를 본 그 순간이 있기 전 당사자들도 모르는 보이지 않는 운명의 장난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퇴원 후 이 회장은 상처 입은 늙은 사자처럼 서재에 틀어박혀 모든 접근을 거부했습니다. 한 비서는 충직함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회장님, 가정부 문제 말인데요. 아주 좋은 지원자를 찾았습니다. 이 회장의 얼굴이 즉시 굳어졌습니다. 그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필요 없다고 했잖아. 내 구역에 낯선 사람이 들어오는 건 원치 않아. 여기가 시장통인가? 하지만 회장님 건강이 더 말하지 마. 그가 소리쳤습니다. 고독은 그를 그렇게 가시 도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비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인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서류 봉투 하나를 책상 위 회장의 눈길이 닿는 곳에 올려두었습니다. 어쨌든 한 번만 봐주십시오. 딱 한 번만요. 문이 닫히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이 회장은 한숨을 쉬며 봉투를 곁눈질했습니다. 호기심일까요? 아니면 운명의 이끌림일까요? 그는 봉투를 집어들고 이력서를 꺼냈습니다. 김민지 27세. 그는 건조한 글자들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구석에 붙은 작은 3사 증명사진에 멈췄습니다. 맑고 강인하지만 어딘가 슬픔이 서려 있는 눈을 가진 아가씨. 무언가 아주 낯익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낯익었습니다. 단순히 아는 사람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잠재의식 속에 깊이 박힌 어떤 형상을 보는 듯 했습니다. 왜 이렇게 젊은 아가씨가 이런 집에 처박혀 있으려 하지?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문 밖에서 기다리던 한 비서가 부르는 소리에 들어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수술비 때문에 급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주 효심 깊은 아가씨입니다. 효심이라 이 회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계산적인 그의 세상에서 그 두 글자는 너무 사치스럽게 들렸습니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며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좋아. 면접 보라고 해. 하지만 명심해. 내 눈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바로 내쫓을 거야. 그리고 면접 날이 왔습니다. 민지는 거대한 철문 앞에 서서 심장이 튀어나올 듯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큰 집은 처음 보았습니다. 아름답지만 차가웠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서
이 회장을 마주했을 때 그녀는 마치 법정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낡은 운동화부터 단정하게 묶은 머리까지 그녀의 모든 것을 샅샅이 훑어보았습니다. 왜 이 일을 하려고 하지? 감정 없는 목소리로 그가 물었습니다. 민지는 평정심을 찾으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병원에 누워 계신 할머니 엄청난 수술비를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회장님, 저는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제 목숨보다 더 중요한 지켜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라면 저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 대답에 이 회장은 멈칫했습니다. 가족 때문에라. 그는 젊은 아가씨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동자 깊은 곳에서 그는 자신이 한때 가졌으나 잃어버린 간절함과 희생 정신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가슴 속 얼음덩어리에 작은 균열을 냈습니다. 좋아. 그가 조금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일 동안 시범적으로 일해봐. 그 3일 동안 내가 지켜보겠다. 안 되겠다 싶으면 알아서 나가도록. 민지가 인사를 하고 나갈 때 한 비서가 작게 물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이 회장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르겠군. 그저 낯선 사람 같지가 않아. 첫 출근 날 민지는 기존 고용인들의 텃세에 부딪혔습니다. 아가씨 방은 저기 별채야. 김 집사가 턱으로 본체와 떨어진 허름한 작은 집을 가리켰습니다. 요리사, 정원사 모두가 그녀를 탐색하는 눈빛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그녀는 침입자, 운 좋게 좋은 일자리를 얻은 가난한 계집애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꼼꼼하게 청소하고 정리했습니다. 둘째 날 오후. 늦은 오후에 황금빛 햇살이 거실의 전면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민지는 값비싼 크리스털 잔이 진열된 장식장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손을 높이 뻗자 햇살이 그녀를 비추며 방 한 구석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바로 그때 운명이 말을 걸었습니다. 이 회장은 서재에 앉아 피곤한 눈으로 감시 카메라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안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민지의 모습을 훑었습니다. 갑자기 그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게 뭐지? 화면 속 민지의 목에서 무언가가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그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목걸이 펜던트로 걸려있는 은반지였습니다. 정교한 5개의 매화 꽃잎, 가운데 박힌 푸른 사파이어, 그리고 그 독특한 곡선. 이 회장의 손발이 떨렸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큰 유화 그림으로 달려가 옆으로 밀었습니다. 그 뒤에는 비밀 금고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삑, 삑, 철컥. 금고가 열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세월의 먼지가 쌓인 붉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매화 모양의 귀걸이 한 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귀걸이를 집어들고 화면 속 반지와 비교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선 하나하나, 보석의 커팅 하나하나까지. 이것은 그가 직접 그림을 그려
이탈리아 최고의 보석 장인에게 주문해 딸의 5살 생일에 선물했던 세상에 유일무이한 보석 세트였습니다. 귀걸이는 그가 가지고 있었고 반지는 그 운명의 날 아이의 손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가 부서질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이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가 다시 빙빙 돌았습니다. 미칠 듯한 희망이 가슴속에서 타올랐습니다. 내 딸이 살아있는 건가? 22년 전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지금 내 집 아래층에서 장식장을 닦고 있는 건가?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한 비서 이리로 와. 당장 한 비서가 들어왔을 때 그는 핏기 하나 없이 땀에 젖은 회장을 보았습니다. 회장님, 왜 그러십니까? 의사를 부를까요? 아니, 이 회장이 한 비서의 소매를 움켜쥐었습니다. 눈이 이글거렸습니다. 그 아가씨, 김민지. 다시 조사해. 당장 부모가 누구야? 어디서 태어났어? 출생신고서는 있나? 할머니와 산다고 보고 드렸는데요. 자세한 게 필요해. 알겠어. 특히 5살 이전의 기록 당장 가. 그 충격적인 밤 이후 민지를 대하는 이 회장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차갑고 거리감을 두지 않고 관찰하는 상태로 변했습니다. 그는 탐정처럼,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절박하게 아이의 흔적을 찾는 아버지처럼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테스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만이 통과할 수 있는 테스트들을요. 첫 번째 테스트 책장. 어느 날 아침 그는 일부러 서재를 어지럽혔습니다. 책들을 바닥에 아무렇게나 던져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출근하며 민지에게 치우라고 했습니다. 저녁에 돌아와 그는 숨을 죽이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눈앞의 광경에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책들은 보통 사람들처럼 가나다 순이나 크기 순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경영서적은 오른쪽, 철학서적은 왼쪽, 그리고 문학소설들은 손이 가장 잘 닿는 칸에 꽂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옛날 아내의 정리 방식이었습니다. 아내는 말했었죠. 여보, 책은 읽는 사람의 리듬에 맞춰 정리해야 해요. 영혼을 살찌우는 책은 가장 꺼내기 쉬운 곳에 둬야죠. 이 회장은 책등을 쓰다듬으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우연일까? 아니면 유전일까? 두 번째 테스트 비 오는 날의 음식. 다음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그는 식욕을 잃고 온몸이 쑤셨습니다. 민지는 그가 식사를 거르는 것을 보고 조용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10분 후 고소한 냄새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참기름 냄새, 노릇하게 구워진 반죽 냄새. 민지가 뜨거운 감자전을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비 오는 날엔 이걸 먹어야 속이 따뜻해요. 할머니가 자주 해주셨거든요. 이 회장은 감자전을 보고 멍해졌습니다. 어릴 적 그는 이 음식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결혼 후 아내는 그를 위해 이 요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린 딸도 이 감자전에 환장했었습니다. 그는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감자의 단맛 파가 들어간 초간장 맛. 기억의 맛이 너무 강렬하게 밀려와 하마터면 울 뻔했습니다. 맛있군. 그가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고마워. 그날 밤 그는 접시를 깨끗이 비웠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위장이 음식뿐만 아니라 온기로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 번째 테스트,
무의식적인 습관. 며칠 후 이 회장은 테이블 위에 여러 과일을 놓아두었습니다. 사과배, 포도. 그는 서재 문을 살짝 열고 지켜보았습니다. 민지는 청소하다가 무심코 사과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그녀는 사과를 껍질째 한 입 베어 물고 맛있게 씹어 먹었습니다. 이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옛날 아내는 늘 잔소리했었습니다. 이 녀석아, 껍질은 깎고 먹어야지 왜 다람쥐처럼 껍질째 갉아먹니?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고구마를 쪄서 부엌에 두었습니다. 민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구마를 보고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호호 불며 껍질을 벗기더니 한 입 크게 베어 물어 양볼을 빵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볼이 빵빵해지는 모습. 5살 때 딸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테스트 90% 확신을 준 테스트. 어느 오후 그가 일하다 무심코 정원을 내다보았는데 민지가 쉬면서 장미 덤불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녀의 왼손이 올라가 검지로 턱을 가볍게 괴고 고개를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였습니다. 이 회장은 손에 든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그것은 그의 고유한 버릇이었습니다. 깊은 생각에 잠길 때마다 그는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유전자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시간이나 환경으로도 지울 수 없는 것들을 사람에게 새겨 넣으니까요. 운명의 테스트 잊힌 음악. 그날 밤 이 회장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로 했습니다. 그는 낡은 LP판을 찾았습니다. 브람스의 자장가였지만 아내가 아주 좋아해서 딸에게 자기 전에 자주 틀어주던 특별한 편곡 버전이었습니다. 원곡과는 달리 아주 독특한 변주 후렴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음악을 틀고 소리가 조용한 복도로 퍼지도록 서재 문을 살짝 열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가벼운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가 빨래 바구니를 들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멜로디를 들었을 때 그녀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그러다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이 몽롱해지며 마치 먼 기억 속 어딘가로 흘러가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무의식 중에 그녀가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랄라, 그녀는 그 변주 구간을 정확하게 흥얼거렸습니다. 그의 가족만이 아는 그 구간을 이 회장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 딸이 맞다, 틀림없다. 내 어린 딸이 바로 저기 몇 발자국 앞에 서 있다. 당장 뛰쳐나가 딸을 껴안고 아빠다, 아가야 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철컥 현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빠 나 왔어. 날카롭고 앙칼진 수진의 목소리가 감동적인 분위기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 회장은 깜짝 놀라 급히 음악을 끄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수진이 들어오다 거실에서 민지와 마주쳤습니다. 그녀가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엑스레이처럼 민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었습니다. 새로운 가정부야. 수진이 의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고는 눈을 가늘게 뜨고 민지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왜 이렇게? 낯이 익지 우리 어디서 본 적 있나? 이 회장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여동생을 알았습니다. 수지는 야망으로 가득 찬 늙은 여우였습니다. 만약 민지가 자신의 딸이자 유일한 합법적 상속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수진아,
이 회장이 차갑게 말하며 나갔습니다. 이 시간에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야? 수지는 깜짝 놀라 돌아봤지만 시선은 여전히 묘한 눈빛으로 민지를 곁눈질했습니다. 회사 일 의논하러 왔지. 오빠는 왜 그렇게 긴장해? 그나저나 저 가정부 계집애 어디서 뽑았어? 속에서 통해서 왜 내가 청소부 쓰는 것까지 간섭할 셈이냐? 아니, 수진이 쓴웃음을 지으며 계산적인 눈빛을 반짝였습니다. 그냥 오빠가 요새 쟤한테 좀 과하게 신경 쓰는 것 같아서. 수진이 돌아간 후 두려움이 이 회장을 감쌌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탐욕스러운 자들의 소나귀에서 딸을 보호하려면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민지가 정원 일을 하러 나간 사이 그는 몰래 민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베개에 떨어진 머리카락 한 가닥을 주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어 밀봉했습니다. 그는 한 비서를 불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유전자 검사, 긴급이자 극비야. 결과는 자네만 알고 있게. 결과를 기다리는 사일은 4세기처럼 길었습니다. 이 회장은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며 수시로 전화기만 쳐다보았습니다. 4일째 오후 한 비서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그의 손에는 갈색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 비서의 표정은 심각했지만 눈빛은 강렬한 감동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리 줘. 이 회장이 봉투를 낚아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종이가 찢어질 뻔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그의 눈이 굵게 인쇄된 마지막 줄에 고정되었습니다. 결론 혈연관계 일치 확률 90%. 침묵. 방 아는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늙은 아버지의 손에서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내 억눌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회장은 책상에 엎드려 종이를 가슴에 꽉 껴안았습니다. 그는 울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22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울음이 이제야 터져 나왔습니다. 찾았어, 여보. 내가 우리 딸 찾았어, 우리 딸. 살아있어, 살아있다고. 뜨거운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과거의 모든 고통 자책, 죄책감이 이 순간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한 비서도 옆에 서서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하늘이 도우셨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한참 후 이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충혈됐지만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 햇살 아래서 빨래를 널고 있는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영예였고 상속자였으며 그의 인생의 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딸이라고 밝힐 수는 없었습니다. 풀리지 않은 의문이 너무 많았습니다. 왜 딸이 살아 있었을까? 왜 22년 동안 아무도 찾지 못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민지가 끔찍이 아끼는 박영자 할머니. 그녀는 누구인가? 왜 그녀는 내 딸을 데리고 있었으며 그 긴 세월 동안 신분을 숨겼을까? 생명의 은인인가? 아니면 유괴범인가? 어두운 의심이 이 회장의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한 비서. 그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차 대기시켜. 박영자 씨를 만나야겠어. 지금 당장. 그리고 그 옛날 사고 기록을 다시 전부 조사해.
사소한 것 하나까지 다 알아내. 뭔가 석연치 않은 게 있어. 네, 회장님. 이 회장은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았습니다. 어제의 약한 남자는 죽었습니다. 이제 그는 딸을 지키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세상과 싸울 준비가 된 아버지였습니다. 박영자 할머니와의 만남은 어떤 끔찍한 비밀을 드러낼까요? 과연 민지는 이 부유하지만 낯선 아버지를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수지는 다음에 어떤 수작을 부릴까요? 이 회장이 비밀스런 행복에 잠겨 있는 동안 회사 건물의 다른 한 구석에서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야망에 찬 여동생 수지는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서류철을 책상 위에 탁 던졌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허공이 아니라 손에서 빠져나갈 위기에 처한 거대한 재산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상해.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오빠는 고용인에게 신경 쓴 적이 없어. 왜 하필 그 계집애지? 그녀는 개인 변호사의 경고를 떠올렸습니다. 만약 회장님의 직계 상속인이 나타난다면 유언장에서 이사님의 몫은 푼돈에 불과할 겁니다. 탐욕은 아시다시피 소금물과 같습니다. 마실수록 목이 마릅니다. 수지는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제일 유능한 사설 탐정 보내라고 해. 그리고 명심해, 절대 비밀이야. 만남은 호텔 로비의 구석진 곳 노란 조명이 얼굴을 잘 비추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수지는 민지의 사진을 중년의 탐정에게 밀었습니다. 다 알고 싶어. 태어나서 처음 숨을 쉰 곳부터 지금까지. 탐정은 사진을 집어들고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깊게 파길 원하십니까? 끝까지. 수진의 눈빛이 면도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특히 과거, 내가 쫓아낼 수 있는 약점을 찾아내. 일주일 후 탐정은 민지가 살던 낡은 시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복지재단 직원이라며 조사를 빙자했습니다. 순박하고 정직한 상인들은 자신들이 악당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 민지 착하지. 사과를 깎던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랑 둘이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게 참 짠해. 그럼 태어날 때부터 아셨나요? 그가 떠보았습니다. 그럴 리가. 영자 할머니가 여기 이사 온 게 한 20년 전쯤이야. 그때 민지가 허삼 6살쯤 됐으려나. 탐정은 멈칫했습니다. 36살, 20년 전. 이 그룹 영예의 실종 사고 시점과 소름 끼치게 일치했습니다. 그는 돈 냄새와 엄청난 비밀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다음 날 그는 영자 할머니의 집 문을 직접 두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창가에서 낡은 옷을 꿰매고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에 그녀는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지과에서 나왔습니다. 탐정은 집 안으로 들어와 초라한 방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는 돌려 말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기록을 검토 중인데 아주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손녀 김민지 씨의 5세 이전 의료 기록이나 서류가 전혀 없더군요. 영자 할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바늘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서류. 무슨 서류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심지어 아기 때 사진이라도 있으십니까? 그가 다그치며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건 집에 불이 나서 다 탔어. 옛날 일을 누가 기억해. 할머니는 뒷걸음질 치다 쓰러지지 않으려고
탁자 모서리를 꽉 잡았습니다. 탐정은 비웃었습니다. 집이 타면 서류는 잃어버리겠지만 병원과 관공서는 불타지 않죠. 할머니, 박영자 씨, 누굴 숨기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죄를 숨기고 있는 겁니까? 영자 할머니는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조여오는 통증이 덮쳤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가요. 나 힘들어. 낯선 남자가 떠난 뒤 영자 할머니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심장약을 꺼내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 약병이 굴러 떨어졌고 하얀 알약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지난 22년 동안 가장 두려워했던 날이 마침내 오고야 말았다는 것을. 그 시각 화려한 저택에서 이 회장은 부유한 남자의 서툰 방식으로 딸에게 보상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명품 옷과 비싼 가방을 잔뜩 사서 민지의 방에 쌓아두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너무 비싸요. 못 받겠어요. 민지는 당황하며 가정부 유니폼 자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냥 받아. 일 잘하니까 주는 상이야. 그는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지만 말투는 여전히 딱딱했습니다. 아빠가 사주는 거야.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말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기쁘기보다 두려웠습니다. 주인 어른의 태도가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인들의 감시와 질투 어린 시선은 그녀를 더욱 숨막히게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태풍의 눈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한 비서가 황급히 서재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박영자 씨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상태가 아주 위독합니다. 이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직 그 여자를 마주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그녀가 모든 비밀을 안고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현재 민지의 유일한 보호자였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하얀 복도에서 그는 민지를 보았습니다. 작은 아가씨가 대기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회장님, 여기 웬일이세요? 그녀가 퉁퉁 부은 눈을 들어 그를 보았습니다. 소식 들었어. 할머니는 좀 어떠시니?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가 많이 약해지셨대요. 그녀의 목소리가 부서졌습니다. 이 회장은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으며 아빠가 있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멈칫했습니다. 그에게는 아직 자격이 없었습니다. 괴로워하는 딸을 보며 그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응급실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깨어났지만 숨소리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약했습니다. 민지야, 할머니, 저 여기 있어요. 할머니가 눈을 뜨고 흐릿하게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그녀의 시선이 문가에 조용히 서 있는 이 회장과 마주쳤습니다. 동공이 커졌습니다. 두려움 후회, 그리고 기묘한 안도감이 늙은 눈에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22년이 지났지만 그해 미아 찾기 뉴스에 나왔던 남자의 얼굴은 그녀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민지야, 잠깐 나가 있을 수 있겠니, 할머니가. 저분과 할 이야기가 있어. 민지는 어리둥절했지만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방 안에는 두 노인만 남았습니다. 부유하고 권력 있는 남자와 죽어가는 가난한 여자.
영자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이 회장을 가리켰습니다. 회장님, 제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회장은 숨을 죽이고 침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진실을 말해 주시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영자 할머니가 흐느끼며 끊어질 듯 말했습니다. 비 오던 밤. 22년 전, 저는 고속도로 휴게소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큰 사고가 있었죠. 차들이 엉망이 되고 이 회장은 침대 난간을 뼈마디가 하얘질 정도로 꽉 잡았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길가 풀숲에서요. 여자아이였는데 머리에 피가 나고 진흙투성이었어요. 계속 울면서 아빠 엄마를 불렀어요. 왜? 이 회장이 으르렁거렸습니다.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소? 왜 아이를 데려갔소? 영자 할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고통이 얼굴에 역력했습니다. 그때 제 남편이 막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뿐인 아들도 산업재해로 죽었고요. 너무 외로워서 확 죽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봤을 때, 아이가 제 목을 끌어안았을 때, 저는 하늘이 저를 불쌍히 여겨 아이를 보내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기적이군요.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시오. 이 회장이 침묵 속에서 절규했습니다. 알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이는 뇌진탕으로 기억을 잃었어요. 자기 이름도 기억 못했죠. 제가 민지라고 이름 짓고 친딸처럼 키웠습니다. 친딸처럼 그가 쓰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아이의 인생을 훔쳤소. 그리고 내 22년을 훔쳤소. 영자 할머니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죄인인 거 압니다. 하지만 전 그 아이를 사랑했어요. 정말로 사랑했어요. 쾅!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수진이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위협적으로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탐정과 검은 양복을 입은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다 들었지, 오빠. 수진의 목소리가 차갑고 잔인하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침대 발치로 다가가 죽어가는 노인을 경멸 어린 눈으로 내려다 보았습니다. 이 늙은이는 은인 따위가 아니야. 유괴범이야. 범죄자라고. 그리고 김민지, 걔가 바로 오빠가 잃어버린 딸이야. 영자 할머니는 유괴범이라는 말을 듣고 기겁했습니다. 심박 모니터가 찢어지는 듯한 경고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삐삐삐. 안 돼. 민지한테 말하지 마요. 알게 하지 마요. 그녀가 간신히 손을 뻗어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져야지. 사기꾼. 너무 큰 충격에 영자 할머니의 늙은 심장은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가슴을 움켜쥐고 눈이 뒤집히더니 서서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심박 모니터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긴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삐. 의료진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들 나가주세요. 제세동기 준비해. 이 회장은 복도로 밀려났습니다. 그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너무 빨리, 너무 잔혹하게 일어났습니다. 단서를 찾자마자 유일한 증인이 떠나버렸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독사였습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숨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신문 한 면과
소셜미디어 헤드라인이 도배되었습니다. 충격 이준호 회장의 잃어버린 딸, 유괴범 손에 22년간 길러져. 언론은 피 냄새를 맡은 상어떼처럼 달려들어 이야기를 물어뜯었습니다. 민지는 저택 거실에 멍하니 앉아 할머니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TV를 켰습니다. 대형 화면에 자신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뉴스 앵커가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이준호 회장 자택의 가정부 김민지 씨는 사실 실종된 영예였습니다. 그녀가 따르던 박영자 할머니는 사실 과거 사고 현장에서 그녀를 유괴한 범인으로. 민지는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그녀를 둘러싼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공간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그녀가 머리를 감싸 쥐고 소리쳤습니다. 그 인자하던 할머니가 푼돈 모아 채소 팔아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사랑해준 사람이 유괴범이라고. 그리고 자신이 저 차가운 부자 주인 어른의 딸이라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젊은 아가씨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집안 고용인들이 손가락질하며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보는 눈빛은 더 이상 경멸이 아니라 동정과 혐오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지는 귀를 막고 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정문 밖에는 이미 기자들이 갯떼처럼 몰려 있었습니다. 김민지 씨, 심경한 말씀 부탁합니다. 할머니가 유괴범인 줄 알았습니까? 원수와 22년을 산 기분이 어떻습니까? 플래시 세례가 눈을 멀게 할 듯 쏟아졌습니다. 마이크들이 총구처럼 그녀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그녀는 인파를 밀치고 죽기 살기로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이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어 달렸습니다. 이 회장이 막 정문에 도착해 아수라장을 목격했습니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민지야, 거기서 아빠 말 좀 들어봐. 그가 딸을 쫓아가려 했지만 극심한 심장 통증이 다시 덮쳤습니다. 이번에는 그를 완전히 쓰러뜨렸습니다. 그는 땅바닥에 쓰러졌고 손은 멀어지는 딸의 뒷모습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민지야, 한 비서가 그를 부축하며 고함쳤습니다. 구급차 불러 빨리. 같은 시각 병원에서 영자 할머니는 고독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의 손은 베개 밑에 숨겨둔 작은 봉투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손녀를 마지막으로 보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한 생의 모든 사랑과 회한을 담은 편지 한 통만을 남긴 채. 민지는 지칠 때까지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녀는 동해안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외딴 어촌 마을의 허름한 여인숙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전화기를 끄고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어두운 방에 웅크리고 앉아 자신의 마음처럼 울부짖는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할머니를 잃었고, 과거를 잃었고, 믿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망 높은 영예라는 신분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비극적인 색채를 띠고 있었으니까요. 할머니, 왜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녀는 눈물이 마르도록 울었습니다. 서울은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수지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저희 오빠가 방금 쓰러졌고 가족 문제로 인한 충격으로 정신이 불안정합니다. 제가 회장 대행을 맡아 회사를 안정시키겠습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지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눈엣 가시를 제거하고 권력을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가족 윤리 스캔들로 인해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있다는 것을. 그녀가 탐내던 제국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이 회장은 중환자실에서 깨어났습니다. 그가 처음 부른 이름은 의사가 아니라 딸이었습니다. 민지야, 어디 갔니? 한 비서가 슬픈 목소리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수색 중입니다만. 이 회장은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한 비서가 머뭇거렸습니다. 박영자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무거운 한숨이 가슴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 여자가 원망스러울까요? 네, 한때는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죄인이었지만 고독의 피해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없던 세월 동안 딸을 지켜준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틀렸어. 그가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어. 유전자 검사가 전부라고 생각했지. 혈연만 증명하면 끝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사람 마음은 기계처럼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잊었어. 오랜 친구 최 박사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집착을 버려. 딸을 되찾고 싶은 거야? 아니면 소유하고 싶은 거야?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한다면 지금 그 아이의 고통을 이해해줘. 가장 사랑했던 할머니를 막 잃었잖아. 한 비서가 안주머니에서 약간 구겨진 봉투를 꺼냈습니다. 박영자 씨 유품을 정리하다가 간호사가 이걸 발견했습니다. 민지 씨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눈물 자국으로 번진 노인의 비뚤비뚤한 글씨. 사랑하는 내 손녀 민지에게. 네가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할머니는 아마 할아버지와 내 삼촌을 만나러 갔을 거야. 미안하다. 평생을 거짓말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민지야, 이것 하나만은 믿어주렴. 할머니가 널 훔친 죄인일지는 몰라도 지난 22년 동안 너에게 준 사랑은 진짜였어. 넌 버려진 아이가 아니야. 넌 선물이었고 하늘이 할머니에게 준 가장 큰 축복이었어. 여기까지 읽고 이 회장은 펑펑 울었습니다. 죽은 여인의 마음을 대신해 울었고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딸을 되찾는 싸움은 잔인한 진실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포용으로 이겨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민지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자신을 사랑한 할머니를 간접적으로 죽음으로 내몬 친아버지를 그녀가 과연 용서할까요? 민지는 눅눅하고 허름한 여인숙 방에 앉아 낡은 옷가지들을 개고 있었습니다. 갈 곳도 없었고 언제까지 숨어 지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주머니 속 손가락 끝에 차가운 물건이 닿았습니다. 매화 반지였습니다. 그녀는 반지를 꺼내 희미한 조명 아래서 들여다보았습니다. 반지를 만지작거리자 갑자기 부서진 기억 조각 하나가 슬로모션처럼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크고 따뜻한 팔이 그녀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이 반지가 우리 공주님을 지켜줄 거야. 어디에 있든 아빠가 항상 함께 할게. 민지는 깜짝 놀라 반지를 떨어뜨렸습니다. 기억 속 그 목소리. 차가운 회장님의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이 회장은 인생에서 가장 무모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회장실에 서서 마지막으로 도시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한 비서 이사회에 통보해 회사 경영 정원을
수진이에게 넘기겠다고. 한 비서가 입을 딱 벌렸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평생을 바친 회사 아닙니까? 이 회장은 묘하게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평생을 바친 건 이 의자가 아니야. 난 성공한 회장이 되기 위해 22년을 썼지만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기 위해선 단 하루도 쓰지 못했어. 이제 딸을 찾으러 갈 거야. 이준호 회장이 아니라 그냥 이준호라는 늙은이로서. 그는 고급 양복을 벗고 수수한 카키색 점퍼를 걸쳤습니다. 그는 고급 승용차도 수행원도 대동하지 않았습니다. 낡은 차를 직접 운전해 동해안을 따라 딸을 찾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바닷가 마을의 허름한 백반집에 취직했습니다. 주인 부부는 젊은 아가씨가 착하고 말수가 적어 불쌍히 여겨 받아주었습니다. 저기 4번 테이블 좀 치워라. 네. 민지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나르고 설거지하고 닦고. 고된 육체 노동은 마음의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고독이 다시 그녀를 감쌌습니다. 할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죄가 있다 해도 따뜻한 국 한 그릇 아플 때 등을 쓸어주던 손길. 그 모든 것은 진짜였습니다. 어느 오후 가게 밖에서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야, 아이고 민지야. 옛 동네 이웃 김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몇 주 동안 민지를 찾아 헤맸습니다. 김 아주머니는 민지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데 왜 말도 없이 사라졌니? 아주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천 가방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내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베개 밑에 숨겨뒀던 거야. 유품 정리하다 찾았어. 할머니가 네가 읽기를 바랐던 것 같아.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이틀이 지나서야 그녀는 용기를 내어 상자를 열 수 있었습니다. 안에는 그녀의 아주 어릴 적 낡은 사진들과 삐뚤빼뚤하게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글씨 떨리고 번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손녀 민지에게. 할머니가 죄인인 거 알아. 이기적으로 널 내 곁에 뒀어. 하지만 민지야, 그 비바람 치던 밤 네가 길가에서 서럽게 우는 걸 봤을 때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넌 내 죽은 아들과 너무 닮았었어. 신분을 속여서 미안하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 믿어주렴. 지난 22년 동안 너를 향한 내 사랑은 단 한순간도 거짓인 적이 없었어. 넌 인질이 아니라 내 생명이었어. 민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목이 쉬도록 울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단지 시작하는 방식이 잘못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상자 바닥을 보았습니다. 작게 접힌 손수건이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구석에 정교한 매화꽃 자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문양은 지금 그녀가 끼고 있는 반지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손수건을 만지는 순간 또 다른 기억이 선명하게 밀려왔습니다. 엄마. 아름다운 여인이 웃으며 손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이건 아빠 반지랑 세트야. 우리 딸 눈 속의 매화처럼 강하게 살아야 해. 민지는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기억났습니다. 모든 것이 기억났습니다. 이 회장, 그분이 정말 아빠였습니다. 며칠 후 백반집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에 얼굴에는 피로와 풍파가 뚜렷한 중년 남성.
식탁을 닦던 민지가 고개를 들어 손님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얼어붙었습니다. 이 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가오지도 흥분하지도 딸이라고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기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그가 작게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지는 한동안 못 박힌 듯 서 있다가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국을 푸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왜 데려가지 않을까요? 왜 지나가는 손님처럼 저기 앉아 있을까요? 이 회장은 소박한 밥상을 맛있게 비웠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는 계산하며 말했습니다. 밥이 아주 맛있네요. 고마워요. 자주 오겠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중한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등을 돌려 나갔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매일 왔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가장 싼 메뉴를 시켰습니다. 그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가끔 다정하지만 안타까운 눈빛으로 일하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돈이나 권력으로 그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내심으로 속죄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부슬비가 내렸습니다. 그가 계산하고 나가려 할 때 민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러세요? 회장님 같이 높으신 분이. 이 회장이 돌아보며 충혈된 눈으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난 회장이 아니야. 여기선 그저 용서를 기다리는 아버지일 뿐이야. 그리고 깨달았어. 내 딸이기 이전에 넌 김민지라는 독립된 인격체라는 걸. 내 삶을 존중하고 싶다. 그 말은 민지의 마음속 마지막 얼음덩거리를 깨뜨렸습니다. 다음 날 그가 왔을 때 그의 식탁에는 따뜻한 계란찜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서비스예요. 민지가 웅얼거리듯 말하며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이 회장은 계란찜을 보며 선물 받은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부녀 사이의 거리는 밥 한 끼 눈빛 하나 조용한 관심 하나로 그렇게 좁혀져 갔습니다. 어느 붉은 노을이 지는 오후, 민지는 방파제에 홀로 앉아 멍하니 넓은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회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옆에 앉았습니다. 경치가 참 좋구나. 그가 말을 꺼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민지가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습니다. 아빠 잘못 아니에요. 사고는 누구도 원한 게 아니잖아요. 이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22년 전 내가 일 욕심을 안 부렸다면, 좀 더 일찍 집에 와서 엄마랑 너를 데리고 놀러 갔다면, 그랬다면 아마 아빠. 작지만 파도 소리 사이로 선명한 부름이었습니다. 이 회장은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획 돌아보며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민지는 손에 낀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억났어요. 아빠가 이 반지를 끼워주면서 저를 지켜주는 마법이라고 했잖아요. 엄마도 거기 있었고요. 이 회장은 오열했습니다. 그가 떨리는 두 팔을 뻗었고 이번에는 민지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두 부녀는 포효하는 파도 소리 속에서 서로를 꽉 껴안았습니다. 22년의 이별, 22년의 고통이 이 포옹 속에서 치유되었습니다. 부탁 하나만 해도 돼요. 민지가
아빠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할머니,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할머니는 저를 진짜 사랑으로 키워주셨어요. 이 회장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워하지 않아. 오히려 내가 감사해야지. 이렇게 착하고 따뜻한 아가씨로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다음 날 바로 두 부녀는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간 곳은 화려한 저택이 아니라 영자 할머니가 잠든 묘지였습니다. 민지는 묘 앞에 무릎을 꿇고 하얀 국화 꽃다발을 놓았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그리고 아빠도 할머니 뵈러 오셨어요. 이 회장이 앞으로 나와 한때 원수로 여겼던 여인의 무덤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편히 쉬십시오. 이제부터는 제가 당신 대신 남은 평생 이 아이를 돌보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국화 꽃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저승에서 보내는 대답 같았습니다. 용서가 모든 원한을 녹였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그룹 본사로 갔습니다. 마침 긴장감 넘치는 이사회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수진이 의장석에 거만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 회장이 민지의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오빠 왜 오빠가?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회장이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한 가지 확실히 하러 왔다. 이 아이 김민지는 내 친딸이자 유일한 합법적 상속인이다. 그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수지는 떨고 있었고 자신이 완패했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민지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회장의 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룹 경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경영권 상속을 포기하겠습니다. 모두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수진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의 개인 재산을 사용하여 한 가지 일을 하고 싶습니다. 민지가 눈을 반짝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실종 아동 찾기 및 가족 상봉 지원 재단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처럼 이별의 고통을 겪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이 회장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아내도 분명 미소 짓고 있을 것입니다. 1년 후 해운대 언덕 위에 차가웠던 저택은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무성하고 어두웠던 정원은 알록달록한 화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래된 매화나무 아래서 민지가 즐겁게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우울했던 옛 가족 사진 대신 아주 새로운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이 회장은 환하게 웃으며 민지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한 비서와 희망 찾기 재단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대가족처럼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고소한 냄새가 풍겨 나왔습니다. 아빠 감자 다 됐어요. 다 됐다. 아빠가 예쁘게 깎았지. 한때 비즈니스 세계를 호령하던 이 회장은 지금 꽃무늬 앞치마를 두르고 손에는 감자 깎는 칼을 든 채 얼굴에 밀가루를 묻히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까르르 웃으며 아빠 뺨에 밀가루를 닦아주었습니다. 오늘 다 같이 먹게 감자 좀 부쳐요. 엄마가 제일 잘하던 요리잖아요. 그날 저녁 식사는 더 이상 차가운 긴 테이블에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둥글고 아늑한 식탁이 놓였습니다. 이 회장 민지 한 비서가 둘러 앉았습니다. 자, 건배.
우리 재단이 100번째 아이를 찾은 걸 축하해요. 민지가 환호했습니다. 잔 부딪히는 소리가 챈하고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 두 부녀는 발코니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렸지만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아빠, 민지가 아빠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저를 찾아줘서 고마워요. 이 회장은 딸의 손을 토닥이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니야, 아빠가 더 고맙지. 돌아와줘서, 그리고 진짜 행복이 뭔지 가르쳐줘서 고맙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인생에는 언제나 뜻밖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큰 원을 그리며 돌아가고 수많은 고통을 견뎌야 하지만 결국 행복은 명예나 돈에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행복은 딸이 끓여준 따뜻한 국 한 그릇에 작은 부엌에서 들리는 웃음소리에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이 회장은 권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인생의 매화꽃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거나 가족을 위해 소박한 밥 한 끼 차려드린 적이 있나요? 바쁘다는 핑계로 그 소중한 순간들을 흘려보내지 마세요. 이 회장 가족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만 그 여운은 오랫동안 남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평안한 밤 보내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또 만나요.